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안다면 과거와 현재의 모든 현상을 설명해주고 미래까지 예언할 수 있다. 프랑스의 수학자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의 말입니다. 이후의 사람들은요,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무한한 지적 능력을 지닌 존재일 거다라고 하면서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든 원자의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알 수 있을 것인가? 다행스럽게도 양자 역학 덕분에 라플라스의 악마는 만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입자의 상태는 확률적으로만 설명 가능하고 측정하는 순간 그 가능성은 붕괴된다고 하죠. 양자 역학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완벽한 예측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리학이나 미래학이나 현재까지 분명한 건 예측과 계산이 가능한 질서 위에만 우리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와 우연 또 혼돈의 연속이 세상을 바꾸고 있죠. 또 그 흐름 속에서 살아있는 현재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예측하려고 하기보다 이토록 불확실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통찰을 익히는 것, 그것이 바로 라플라스의 악마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오늘의 일과일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8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정옥님이 벌써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 휴가지 가셔서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시네요. 강릉에 계시다고요. 오늘도 역시나 그 출근길이 좀 한산했습니다. 7말 8초라고 하죠. 한창 여러분의 또 휴가 시즌일 텐데요. 휴가지에서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은 운전 중에도 듣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저희는 또 응원을 하고요. 자, 오늘은 화요일은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시는 날이죠. 세제 개편안이 7월 말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 안에 담겨있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등 증권 관련 과세를 놓고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 내에서도 좀 답을 찾지 못하는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같이 따져보시죠. 그리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뿐만 아니라 영화 할인권이 동시에 풀렸죠. 그래서 최근에 극장가에 활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봐라, 티켓값 가격을 좀 내리니까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적자 탈출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영화관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퀴즈 정답은 오늘은 세 글자예요. 세 글자. 신용카드의 대출 연체율이요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출이 어려운 신용도가 낮은 분들이 빠르게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카드사의 장기 신용대출, 이것을 찾고 있죠. 한 번에 목돈을 빌린 다음에 나눠서 갚는 방식인데요. 이게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 상품으로도 꼽힙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리가 엄청 높죠. 또 연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카드사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카드사의 장기 신용대출을 뭐라고 할까요? 2492님, 3700님, 리볼빙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돌려막기, 나눠서 갚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단기 신용대출 상품은 현금 서비스라고 하고요. 장기 신용대출, 최소한 3개월 이상 빌리는 걸 뭐라고 할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카드라는 단어에 대출을 뜻하는 영어 한 글자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 어플리케이션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뉴스 정리해봅니다.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죠. 이인철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 출발 상황도 좋네요.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고용 충격을 딛고 하루 만에 이제 급반등했는데요. 나스닥은 2% 가까이 올랐습니다. 1.95%, 다우지수도 1.34% 상승을 했고 S&P 500 지수도 1.47%나 올랐는데 지난주 금요일 7월에 고용 쇼크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세, 또 특히 일부 기술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매파 성향의 연준 이사 퇴임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사실상 뭐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업종별로 특히 이제 이 특징 종목을 보면 이제 테슬라가 2.2% 넘게 올랐는데 네. 일론 머스크에게 이제 한 290억 달러, 40조 원 상당히 이제 신주 지급하는 보상안이 이제 승인이 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2% 넘게 올랐고요. 이외에도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 주요 대형 기술주들이 다 상승했는데 아마 오늘 이 실적 발표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장 마감 이후에 이 인공지능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 이 팔란티어인데요. 네. 본장에서도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4% 넘게 올랐는데 시간에 실적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고 다음 분기도 이제 실적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놓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4% 내외 강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달러는 하락세인데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0.4% 빠졌습니다. 98까지 내려가 있고 국제유가도 3거래일 연속 약세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주요 산유국으로 구성된 오펙 플러스 다음 달까지 대규모 증산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소비 텍사스는 배럴당 66달러대까지 떨어졌고요. 네. 런던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도 배럴당 68달러입니다. 우리 증시도 지금 좋은데요. 어제 뭐 지난 금요일 4% 가까운 이제 폭락세 딛고 1%가량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오늘도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1.8% 3,200선 위에서 코스피가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도 797, 뭐 800선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에서 2% 내외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만 약세를 보일 뿐 시가총액 20개 종목이 대부분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또 나쁘지 않다 보니까 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나 봅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졌어요. 정부의 세제 개편한 충격, 여기다 이제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급등락하다 보니 투자자들이 아마 비투를 하고 있다. 비투가 지금 연중 최고 수준인데요. 네. 지난 30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약 22조 원대입니다. 이게 팬데믹 이후 이제 최고 수준인데요. 이 비투라는 거, 신용융자라는 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제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시장이 이제 상승세로 돌아설 때 좀 조정을 보이면 사야지라는 이제 이런 마음이 좀 들게 되는데 네. 어쨌든 이제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신용 융자 잔고율이 이제 9%를 넘어서 이게 만약 주가가 추가로 떨어지게 되면 증권사가 임의대로 매각해버리는 반대 매매에 따른 이제 급락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 시장은 일단 이제 반등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른바 이제 유동성 장세. 부동산은 돈줄이 차단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종 유동성은 주식이나 코인 시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제 증시에 투자 대기자금 성격인 이 투자자 예탁금이 68조 원 이상으로 풍부하고요. 또 신용 융자 비중이 높긴 높지만 과거의 어떤 버블 수준에까지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극단적인 과열 국면은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부터는 정부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요? 법이 바뀌었나 보네요. 예, 지역사랑 상품권 이전에 조금 전 이제 물가 속보가 나왔는데요. 네.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에 비해서 2.1% 올라서 두 달째 2%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 수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가공식품 물가가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4.1%나 올라서 이게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의 2배인데 이러다 보니까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가공식품이 0.35%포인트나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할 경우 국가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 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네. 이번 개정안으로 뭐 행안부, 지자체는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하고요. 또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 예산 신청을 예산 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근거까지 새롭게 마련이 됐는데 여기다 이제 상품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요.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실태 조사도 3년 이내 주기로 의무화했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이제 뭐 이게 대통령 뭐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상품권 제도의 지속 가능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라는 취지인데 문제는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의 소비 촉진 효과에 대한 대규모 예산 투입은 되고 있지만 재원 대비 과연 이제 지역 경제 부양 효과에 대해서는 좀 찬반 논란이 좀 있습니다. 실제 소비 증가보다는 기존 소비의 어떤 대체 효과에 그치지 않느냐. 또 그리고 상품권을 할인하거나 운영하는 비용이 좀 늘어서 세금 낭비다라는 이제 지적도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조율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차피 쓰던 돈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쓰는 거냐, 혹은 지역사랑 상품권 덕분에 소비가 늘어날 거냐, 회전 속도가 더 높아질 거냐. 또 나중에라도 비교를 좀 해봐야죠. 그리고 양곡관리법을 비롯해서 지난 정부에서 좌초됐던 법안들이 다시 처리됐죠. 맞습니다. 전 국회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주요 법안들을 포함해서 뭐 AI 교과서법, 양곡관리법, 농안법 등 여야 조율이 끝난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대거 통과됐는데요. AI 교과서법은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기존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이고요. 이러면 올 2학기부터 현장에서 적용이 시작이 됩니다. 이는 이제 무상교육 논란과 현장 혼란을 우려한 조치고요. 또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각각 이제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의 매입을 의무화하는데요. 또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익을 보전하는 것을 이제 도입하고 있는데 쌀 시장 개방 압력을 의식한 선제적 대응이다라는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법안들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수 찬성으로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국내 농업의 보호와 식량 안보를 위한 이 제도적 장치로 활용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이게 오히려 대외 무역 협상에서 이제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저께 이른바 국가대표 AI 팀이 선정이 됐어요.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정부가 이제 국가대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정의 5개 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디지털 국책 과제죠. 이 서버린 AI, 주권형 인공지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글로벌 최상위 AI 기술 대비 한 95% 수준까지 성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건데요.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5곳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AI, LG AI 연구원 이렇게 5곳인데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죠. 내년 상반기까지 GPU 최대 1000장 이상, 1,500억 원 규모의 지원과 더불어서 데이터 또 AI 인재 인건비 등을 지원받게 되고 또 개발된 AI 모델의 50% 이상은 오픈소스로 공개하게 되고요. 정부는 이를 통해서 민간과 공공의 AI 활용 생태계 확산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이제 AI 기술의 자율적인 독립과 산업 전체 AI 내재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아마 이번 5개 팀이 끝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2027년 이 가운데 최종 2개 팀만 생존하게 됩니다. 아하, 그 안에서 또 경쟁을 하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가 자주 일어나서 오명을 쓴 회사가 있습니다. 포스코 ENC라는 회사인데 사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사고가 났어요. 맞습니다. 포스코 ENC가 지금 어제였습니다. 시공 중인 광명 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출신의 이주 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해당 현장은 이제 포스코 ENC가 자체 안전 점검을 마친 이후에 재개한 당일 또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게 지금 안전관리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다시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는 올해 들어서 벌써 이 회사에서 4번째 산재 사고입니다. 앞서 김해, 대구, 의령 등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까지 지난달 이 포스코 ENC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라면서 강도 높은 질타를 한 바가 있는데요. 회사 측은 이제 전국의 작업 중단과 더불어서 최고 안전책임자 승인하에 재개 방침을 밝혔지만 이렇게 사고 재발로 이 구조적 안전 불감증과 관리 미비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어서 지금 고용노동부가 사고 현장의 작업을 이제 중단하고 정밀 조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왜 이렇게 사고가 반복되는지. 물론 이제 공사 현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진다고는 합니다만 다른 회사들은 그래도 잘 관리를 하는데 다시 한번 좀 문제를 뜯어봐야겠네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BS 석민수, 이세중, 강푸른 기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휴가는 안 가세요? 지금 한창 휴가 시즌인데. 저번 주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고. 저도 뭐 6월달에 이미 다녀왔습니다. 일찍들 다녀오셨어요. 저도 기자는? 돌봄 이슈 때문에 지난달에 이미 다녀왔습니다. 그랬군요. 저만 못 갔구나.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7월 말 세법 개정안,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논쟁이 엄청 뜨겁습니다. 우선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그 과세 범위, 그러니까 대주주 기준이 되는 양도세를 내는 사람들 기준을 기존의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일단은 시장을 좀 흔들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 거셌죠? 어떻게들 보셨어요? 네, 그 지난주에 서민수 기자. 금요일에 코스닥이 거의 4% 가까이 네. 급락했죠. 다른 나라 시장은 거의 뭐 그냥 약보합 정도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뭐 일본, 대만 이런 이제 우리가 비슷한 시장들의 하락폭에 비해서 훨씬 갑자기 이게 시장이 막 떨어지니까 이 양도소득세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뭐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대주주라는 거는 세법상 대주주죠. 네. 10억 원어치의 주식을 가졌다고 사실 요즘에 무슨 큰 기업의 대주주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세법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사람이 이제 대주주가 되는데 그 기준이 이제 10억 원인 거죠. 이 금액 기준이 처음 생겼던 게 2013년에 만들어서 2014년에 적용을 했는데 그때 이제 100억 원으로 처음 시작을 해서 이명박 정부 때였죠. 그 다음에 이듬해 이제 50억 원으로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이거를 25억, 15억, 10억, 3억까지 이렇게 내린다는 플랜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적용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도 그 계획에 따라서 10억까지는 내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 정부 때 50억 원으로 다시 대폭 상향을 했죠. 완화한 거죠. 네, 그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실은 처음에 대선 공약은 윤석열 정부에서 100억이었죠. 100억으로 상향하려다가 50억까지 절충한 거였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원위치 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정부에서. 그 당시에 뭐 1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종목당 10억에서 종목당 50억 원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양도세에서 좀 빠져나갈 수 있게 됐고 사실 이게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연말만 되면 대부분의 주식을 이제 팔고 대주주 기준에서 빠져나가고 연초에 다시 사고 하니까 세수로서 별 실효성은 없는데 시장만 계속해서 왜곡된다. 그래서 이게 부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들, 뭐 국민연금, 다른 펀드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면서 이제 시장 왜곡 현상 때문에 바로잡자라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정치권 내에서 대결 구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8월 2일자로 이제 그 임기가 만료됐습니다만 여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았던 진성준 의원이 그 논란의 한복판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보다 반발이 좀 거센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회 청원이 며칠 만에 10만 명을 넘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대주주가 아닌 일반 소액 투자자들 분들도 상당히 많이 반발을 하는 이런 여론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대주주 종목당 10억이 아니라 전 재산이 10억 원도 없으신 분들까지 그 서명운동에 막 동참을 하셨다는 거죠. 생각보다 반발이 크니까 이제 그 여당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도 한번 요거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니까 말씀하신 진성준 전책위의장이 문재인 정부 때도 10억 원을 낮췄는데 그때 주식 하락 안 했다. 또 반대로 윤석열 정부 때 50억 원을 완화했는데 주식이 뭐 코스피가 올랐냐 그게 아니었다라면서 반박하니까 여당 내에서도 이게 잡음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그만들 의견 표명해라 뭐 이렇게 나름 진화에 나서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좀 입장을 정리할 테니까 그 동안에는 좀 스피커를 단일화하자. 뭐 이런 이야기로 읽히기도 하고. 그러면 그 진성준 의원과 다른 의원들이 좀 맞붙었던 그 이슈를 한번 볼까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시장만 4% 안팎의 폭락을 했고, 그게 과연 이런 세법 개정안 문제인지, 그리고 또 여당 내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온대요. 그럼 어제는 왜 증시가 반등했느냐? 어떻게들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주식을 안 기자. 하고 이제 커뮤니티 뭐 여론 이런 것도 따로 이렇게 주식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민감하게 챙겨보진 않거든요. 제가 열심히 보는 건 이제 기사를 열심히 봤어요. 근데 언론에서는 이거를 8월 1일 증시 참사라고까지 이제 부를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개미들이 분노했다. 여기에만 초점을 좀 맞추는데 사실 이제 기사나 이런 걸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그날 빠진 사람들은 기관 투자자랑 외국인 투자자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그때 빠진 이유는 뭐 우리 세제 개편안에 이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외국인들은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데 그날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한 원인을 보면은 관세 이슈가 있었고 뭐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이제 안 할 것 같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후퇴했다라는 점이라든지 그리고 그 굉장히 지금 이제 세제 개편안에 부정적인 조선일보조차 그날 원인에 대해서 이제 8월 1일 주가가 빠진 원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법인세 이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이거 때문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지금 뭐 우리 이세준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12만 명의 뭐 청원에 동의하고 뭐 이런 분노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8월 1일 그렇게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최대 낙폭을 기록한 그 주가 하락이 정말 이것 때문에 1대1로 연결이 되는 것이냐 그거에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복합적인 원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날 보면은 이 세제 개편안이 영향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일정 부분 영향은 있었지만 이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단일 요인은 아니었고 그때 보면은 미국 물가지수도 전날 나왔는데 뭐 넉달 만에 가장 높은 지수가 나왔고 그러면서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역시 뭐 사실 낮아진 상황이었고 그 다른 나라 아시아 국가들도 뭐 우리나라만큼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약세를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어제는 또 1% 가까이 또 올랐단 말이죠.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세제 개편만으로 코스피가 이렇게 대폭 떨어졌다라고 말하기는 또 다소 어려운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 방금 강푸른 기자가 얘기한 이제 법인세 이슈다. 네. 그게 사실 좀 정확할 수 있는 게 그럼 법인세 세율 구간마다 1%그 세제 개편안에 담긴 내용이 법인세 구간마다 1% 포인트씩 다 세율을 올렸잖아요. 네. 이것도 뭐 전 정부에서 했던 거를 다시 뭐 그 기존대로 복귀를 한다는. 시킨다. 네. 그게 기업들이 사실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거고 그다음에 주식 거래세를 또 다시 올린다는 그 부활시키고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고 다른 국가의 그 증시에 비해서 좀 차등해서 우리가 더 떨어졌다면 사실 그 두 개의 원인이 크겠죠. 이 양도세를 봤을 때는 사실 5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재부 얘기로는 6천 명 정도. 그다음에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기재부에서는 이제 2만 4천 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뭐 실제로 뭐 한 1만 명 정도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400만 주식 투자자의 대부분도 아니고 정말 극소한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이렇게까지 시장이 흔들렸다 또는 이제 뭐 여론이 이렇게 안 좋아졌다 이런 데는 좀 뭐 다른 뭐 감정적인 그런 배경도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0337님은 또 하나 질문을 주셨는데 연말에 팔았다 연초에 다시 사면 똑같은 것 아닌가요? 개인 투자자가 연말에 대주주가 팔면 지수가 떨어져서 손해본다는데 안 팔고 있다 연초에 다시 사면 올 텐데 그때 팔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시장이 왜곡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성이 떨어지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수년 전만 하더라도 12월에 좀 주식을 파는 게 나타났었는데 남들이 팔아서 12월에 주가가 떨어지니 11월에 먼저 팔고 그게 이제 11월로 그러니까 10월로 9월로 이렇게 당겨지다 보니까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그냥 하반기 내내 디스카운트가 되고 아유 저 시장은 안 되겠다 이렇게 또 떠나고 또 이제 일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같은 세금을 낼 거면 미국장에 투자지 왜 한국장에 투자하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그 디스카운트 현상이 좀 심화된다는 거. 물론 이제 우리가 금투세 논쟁에서도 봤던 측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지금 여당 내에서도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아까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외국에서도 좀 이제 그 비판적인 리포트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다. 근데 사실 이 대주주 수준 양도세 자체의 좀 특이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분노하냐 보면은 사실 이 제도 자체가 아까 석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준 자체가 대주주라는 게 그러면 어디부터 기준이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신뢰성도 없고 또 하나 이게 그 기준이 12월 마지막 거래일만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날은 아무렇게나 갖고 있다가 네. 그날만 팔면 되는. 그러니까 주식이 왜곡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개미분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소득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 보편 타당한 상식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대원칙이 전혀 적용받지가 않는 제도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단일 종목을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한 100만 원어치 팔아서 수익을 좀 차익을 냈으면 세금을 내야 되지만 한 7, 8억 원어치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 원 매도해서 차익을 얻었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큼 차익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따지고 또 얼마큼 주식을 보유했는지를 따진 다음에 과세를 하면은 납득이 가능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 없이 오로지 그냥 기준에 따져 그 10억 원 그리고 12월 말에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그것만 따지니까 사람들이 납득을 하기가 전혀 어려운 거죠. 근데 이번 논란의 원인을 따지고 보면 사실 이거는 가치와 방향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개인 투자자였잖아요. 지금은 안 하겠지만 네. 나도 퇴임하면 뭐 투자자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금융투자세를 폐지하는데 여야가 합의할 때 이런 그 주식 투자자의 여론을 대거 받아들였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정권이 출범하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도 있었지만 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런 투자자 친화적인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도 그의 기대에 부응해서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이제 또 하나 살펴볼 게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한다고 했는데 그 세율이 기대만큼 그렇게 좋지 않았단 말이죠. 투자자들 기대에 좋지 않은데 양도소득세까지 강화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세금 낼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방향이 이랬는데 이 방향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나오면서 좀 그리고 7865님이 또 하나의 그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한 종목에 10억 원을 투자하는 사람이 서민은 아니죠. 한 푼 두 푼 모은 예금에도 이자 발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부자 감세가 다를 게 있나요?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 예금에 대한 이자와 위험자산 그러니까 기업의 자본을 투자하는 위험자산 투자와는 이제 좀 기준이 달라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정말로 10억 원 이상을 한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들만 핀셋으로 골라내고 다른 영향이 없다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 투자자들에게 결국에는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뭐 서명운동도 뭐 10몇만 명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되죠. 이게 또 하나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12월 말 되기 전에 배당 나길 전에 주식을 줄여놓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 다음 해 정기주주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할 사람 특히 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 최대 주주를 견제할 만한 사람들이 또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총장은 텅텅 비어 있고 이런 또 악순환도 있더라고요. 우선은 이게 여당 내에서는 좀 방향 정리를 좀 한다고 하죠.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결국에 작년 그 금투세 국면이랑 비슷하게 굴러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진성준 의원 얘기도 사실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았죠. 틀리지 않았는데
근데 뭐 그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이 얘기가 나올 그 시장에 충격을 줄 거였으면 좀 이 미리 이 세제를 발표하기 전에 좀 공론화를 시켜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세도 폐기된 마당에 뭔가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 방안 대체제를 찾아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을 것 같고 사실 이 같은 상황이 몇 년 전에 똑같이 있었거든요. 아까 문재인 정부 때는 10억 원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는 3억 원으로 낮추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걸로 반발이 심한데 그때는 10억 원이 기본 상태였고 3억 원으로 낮추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 기준을 더 넓히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심했고 결국에는 그 안을 폐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아파트 최근에 이제 거래가 기준으로 평균이 14억이라고 하는데 10억 투자자가 대주주가 맞느냐? 그러니까 기업에 찾아가서 나 10억 갖고 있으니 대주주로 인정해달라고 하면 대주주로 봐주느냐 이런 의문도 많이 갖고 계시고 8960님이 10억 원 기준이 종목당인지 투자 전액인지 개념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종목당이죠 종목당. 네. 그래서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을 갖고 있다면 대주주로 해서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물리게 된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아직 법은 개정이 안 됐습니다만 현재는 50억 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만 이게 아니 그러면 분산하면 되는 것 아니냐. 100종목이면은 그러니까 뭐 100억 원이 있을 때 뭐 10종목만 있어도 그 10억 원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것 아니 이렇게도 보시는 측면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게 또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거. 상당수의 전업 투자자들이 사실 좀 그 분산을 해놨는데 10억이 넘는 분들도 있죠. 아니면 주가가 올라서 이게 뭐 7, 8억 정도였는데 갑자기 10억이 넘는다든지. 사실 이게 또 좀 웃긴 대목은 뭐 5년간 36조의 세수를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양도소득세 가지고는 아까 사람 숫자도 그렇지만 양도소득세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거든요. 2천억 원 정도라고. 네. 그러니까 회피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서. 네, 회피할 수 있는 수단도 많고 사실 뭐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건 뭐 대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36조라는 숫자는 사실은 법인세에서 19조, 그 다음에 그 증권거래세에서 11조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또한 별로 의미 없는 양도소득세인데. 그러니까 그거 걷자고 시장을 이렇게 망가뜨리면 되겠느냐, 막 이런 반발이 또 나오는 거. 네.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2천만 원 이상 배당이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종합 과세가 돼서 세부담이 좀 커지게 되는데 이걸 정부가 최고 세율을 3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 중간에 뭐 3억 원까지는 22%뭐 이렇게 되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게 그 민주당 내에서 이소영 의원이 발의했던 거는 최고 세율이 27.5%였고 그러니까 지방세 합하면 최고 세율은 정부안대로 하면 38.5%가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도 참 말이 많이 나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사실 그 아까 얘기했던 대주주 문제도 있었지만 배당 소득이 연말에 배당 나길 이후에 배당 소득이 잡히는 구조가 되면 네. 5월에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 종합과세 대상이 돼서 세율이 굉장히 올라가 버리는 전체 소득에 대한 그 과표가 굉장히 올라가서 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문제보다도 그게 더 큰 문제였죠. 배당을 많이 받게 되면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뭐 절반을 세금으로 내고 이렇게 되니까 미리 배당 나기 전에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나기 전에 주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게 지나면 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기묘한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기업이 이익을 잘 내면 주주들과 좀 나눠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주주 환원율이 뭐 거의 세계 꼴찌 수준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냥 국장은 매매 차익 오르면 수익 좀 보면 팔아야 되는 거야 이런 인식. 그래서 이게 장기 투자를 또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를 좀 잡기 위해서도 배당을 좀 늘리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근데 이거죠. 그러면은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했던 것과 그러니까 시장은 거기에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배당 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올해. 근데 이제 기획재정부가 들고 나온 세제 개편안을 보니까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고 근데 또 이거는 세수 감소를 또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을 테고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어느 네. 쪽에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까요? 이번 개편안에서 이제 소득세제만 놓고 보면 오히려 세수가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어요. 다른 이제 조세 특례를 많이 중산층 대상으로 조세 특례를 많이 제공을 하다 보니까 소득세제에서는 오히려 뭐 이 배당 소득세도 그렇고 그 양도 소득세도 그렇고 좀 마이너스를 메우기 위해서 좀 숫자를 더 박하게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방향성 차원에서 좀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했다면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그렇고 좀 더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나왔다면 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배당을 더 유인하는 네,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도 계산을 해봤는데 최고 세율이 지금 종합소득 49.5%잖아요. 네, 근데 배당소득 그 세액공제를 받으면 그로스업 제도라고 있는데 한 40%대 초중반까지 실효세율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분리과세를 도입을 하면은 그 배당세액공제가 사라지고 최고세율은 38.5%가 되니까 한 3, 4 혹은 한 5%포인트 정도의 세율 인하가 과연 기업들이 배당을 확실히 많이 늘릴 정도의 유인책이 될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강푸른 기자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예. 사실 세금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사실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금투세도 나는 내기 싫고 양도소득세도 내기 싫고 뭐 거래세도 없어야 된다. 그럼 전혀 뭐 주식은 그러면 세금을 매길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뭐 미국 얘기를 하시는데 미국의 양도세가 주식 양도세가 안 붙는 건 맞지만 거기는 이제 자본이득세라고 해서 이제 따로 이제 실제로 이제 뭐 매각을 할 때 그 가격이 오른 만큼 내가 그 이익을 본 만큼 또 거기에 이제 세금 매기는 다른 그 제도가 있거든요. 뭐 스웨덴,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은 자본이득세가 있는데 이 기본이 30에서 막 45%까지 때린단 말이거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 의견을 뭐 여기서 주장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근데 들을 때 좀 아쉬운 건 정부가 좀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당연히 사람들은 세금 내기 싫다 다 싫다고 하겠죠. 이제 그럼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한 발 빼고 뭐 기준을 이제 흐트러뜨리고 본인 정부 스스로의 그런 어떤 일관된 모습을 다 이렇게 훼손시키면서까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어떤 특정 정책 때문만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런 불확실성들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장 촉진하는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 그 세수 확보랑 조세 형평성 요거를 어떻게 잘 지키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게 정치의 영역에서 정치의 언어로서만 지금 다뤄지고 있다라는 게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촉진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2148 쓰시는 분께서 전 정권 때 대주주 기준을 바꿔서 우리나라 주가가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그 기준이 아니라 대주주들이 미국으로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상대적으로 얼마나 못 올랐는지를 봐야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사실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밸류에이션이 2배 이상 높고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기업이 벌었을 때 미국 가면 주가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2배 이상 오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면은 해외 투자라는 게 현재로서는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같은 세금을 낼 거면 미장하지 왜 국장하느냐. 그리고 또 지금은 손안에 있는 그 MTS만 켜도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는 게 거의 뭐 1, 2분만 해도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그 디스카운트 현상 또 그 본질적인 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그래서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이슈로 벌써 넘어가야겠네요. 오, 뜨겁게 토론을 했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세 글자인데요. 카드 회사의 신용카드 회사의 장기 대출 상품을 외래어 세 글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이 신용도가 좀 낮은 분들의 수요가 많죠. 그래서 카드 회사에게는 참 주요 수익원이 되는데 최근에는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사는 손실이 되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분들은 더 높은 금리를 내면서 이걸 또 빌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해서 정부가 이 상품을 포함해서 모든 금융권 대출에 대해서 DSR 규제를 확대하기도 했죠.
신용카드를 통한 대출. 단기 서비스는 그 현금 서비스라고 하고요. 단기 대출은 좀 장기 대출을 이 세 글자로 부르는데요. 유인숙님이 강력한 힌트 주셨습니다. 자동차와 드론을 합친 건가요? 한 30초 더 생각해 보시면 떠오를 겁니다. 자동차와 드론. 예. 4153님 이사님과 매일 카풀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정답? 예, 맞춰주셨네요. 좋은 이사님과 같이 타고 출근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김경미님은 이거 이자 너무 높으니까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2872님은 이거 한번 받으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간편하긴 하지만요. 근데 또 이거를 받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분들이 또 있다라는 게 현실이죠. 잘 또 신용도를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8614님이 금융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요즘 심각합니다.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 관련해서 아무래도 연체율 지적을 좀 하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이슈 우리는 영화관으로 갑니다. 스튜디오 안에서. 기자분들 영화 자주 보세요? 영화관 가서 OTT 말고. 전 요즘에 이제 육아 이슈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못 가본 지가 벌써 한 아기 키울 때는 힘들죠. 1, 2년이 된 것 같습니다. 강푸른 기자님. 저는 그 영화 쿠폰 모은 뒤로 정말 자주 갔어요. 이번에 받으셨어요? 네네네. 그 막 접속도 힘들던데 막 사람들 몰려서.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대형 극장 체인 말고 뭐 이제 예술 영화 같은 데 틀어주는데 거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경쟁이 그렇게 빡세지 않아서 치열하지 않아서. 역시 네. 아는 사람. 그 450만 장의 영화 할인 쿠폰이 풀렸죠. 그러니까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다가 영화 쿠폰까지 풀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영화관을 찾아가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좀 그래서 극장이 좀 활기가 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소비 쿠폰이 발급되고 난 그 첫 주에만 주말에 관객이 뭐 15% 정도 이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6,000원이라고 하니까 확실히 체감되는 그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관 저도 처음에 들어갔어요. 막 접속 막 대기할 정도로 그 이제 금방 동나고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는데 결국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때 많이 얘기를 했던 게 봐라 우리가 사실 극장의 위기다 얘기했지만 이렇게 깎아주면 우리는 온다 올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450만 장 그 일시적인 거잖아요. 이제 그게 끝나고 난 뒤에도 과연 이 영화계가 지금의 이런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는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하, 할인 쿠폰 말고 본질적으로 경쟁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마트에서 이제 수박을 2만 원 하던 거를 갑자기 10,000원에 팔겠다고 하면 몰리죠.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오죠. 근데 이게 수박값이 그냥 10,000원으로 책정돼 있으면 그냥 10,000원인가 보다 올해 수박 싸네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 컨벤션 효과가 없다고 부정하기 어렵겠죠. 그 영화관 체인에서는 꾸준히 가격을 좀 올려왔잖아요. 그 좌석별 차등 요금제도 도입이 된 지 수년이 됐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거 봐라 티켓 가격 낮추니까 관람료 낮추니까 조금 더 찾아가게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동의를 하세요? 이세준. 근데 이게 티켓 가격이 비싸다는 뭐 보도는 워낙에 많았죠. 사실 물가 상승률에 비교했을 때 워낙에 많이 올린 것도 사실이고 또 티켓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안 가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빠진 건데 그러면 티켓 가격을 낮추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또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이게 티켓 가격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보면 극장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뭐 제작사, 배급사 뭐 다 나눠가지고 그만큼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가격이라는 게 한 번 내리면은 다시 또 올리는 거는 어렵죠. 굉장히 더 어렵기 때문에 또 극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객이 몇 명이든 간에 고정비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상황이고 지금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있는 상황에서 그 티켓 가격을 낮추는 선택을 하기에는 사실상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그 극장 입장에서 보면은 손실을 좀 보전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근데 또 관객 입장에서는 부담되니까 안 찾아가고 조금 이제 악순환인 것 같은데 물론
영화 관람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건 아니죠. 최소한 한 2시간 정도는 머물 수 있는데 다른 관람료들은 엄청 비싸잖아요. 비교해 보면. 그렇죠. 뭐 클래식 공연, 뮤지컬 공연 뭐 20만 원 넘는 것들도 많고 네. 사실 제가 2023년도에 그 영화 담당 기자를 했었거든요. 문화팀에서. 이제 그때 제가 정말 그때도 이미 영화계 위기였었고 극장의 위기다 정말 많이 리포트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극장 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딱 이 논리였어요. 수십만 원 하는 그런 뮤지컬도 보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은 영화 티켓 값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기자님. 이런 식의 얘기를 좀 들으면서 약간 지금 우리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얘기를 하시네라고 싶었지만 그분들은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영화관은 좀 싸야 한다라는 인식? 그런데 이제 예. 그 우리나라 영화관의 수익 모델이라는 게 사실 아까 배급사에 주는 돈 얘기도 나왔지만 그 CJ, CGV 그다음에 저기 롯데시네마 이런 데가 다 배급사를 가지고 있죠. CJ도 배급사가 있고 롯데도 배급사가 있고 이 배급사들과 엮여서 우리 영화 박스 오피스에서 역주행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 뭐 내려가니까 그냥 극장에서 내려가니까. 네, 극장에서 금방 내리죠. 네. 그러니까 개봉할 때 여러 멀티플렉스에서 여러 관에 동시에 걸었다가 이게 뜬다 싶으면 좀 오래 가고 아니면 그냥 바로 내려버리는 이런 그 배급사와 결합돼 있을 때만 가능한 수익 모델을 그동안 만들어 왔는데 사실은 그 모델이 이제 시장에서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고 봐야죠. 근데 극장은 영화관은 그동안 굉장히 고비용 구조로 시설 엄청 좋잖아요. 아하. 시설 엄청 좋고 사실 그동안도 그 영화 표를 팔아서라기보다는 거기 와서 팝콘이나 뭐 F&B 식음료 매출을 올려서 영화관들이 수익을 더 올리고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개봉 영화 뭐지 하면서 찾아보고 오지 않는 시대가 왔죠. 그래서 그 수익 모델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되니까 영화관이 이제 뭐 적자가 엄청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민수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재무적으로 극장들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나름 음식료, 식음료 쪽으로 좀 더 강화하고 어디는 또 합병을 선택하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롯데시네마랑 메가박스가 합병한다고 발표를 했죠. 이거는 CGV를 따라가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일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강푸르 기자. 뭐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거든요. 두 개를 이제 합치면 이제 CGV보다 관수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1인 CGV를 좀 넘어서겠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지만 사실 저는 근데 뭐 제가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단계에서 뭐 이렇게 결과를 점칠 수는 없지만 근데 사람들이 관이 부족해서 뭐 영화를 안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회사가 몸집을 더 키웠다고 해서 그게 영화 판도, 영화계 극장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그거 같아요. 이미 OTT로 눈높이가 워낙에 높아져 있는 관객들을 사로잡으려면은 결국에는 콘텐츠, 그러니까 이게 이 롯데시네마랑 메가박스 합쳐지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계된 배급사에서 규모 있는 투자를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관객들을 불러일으킬 만한 콘텐츠를 낼 것인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 극장 자체가 워낙에 시장 자체가 안 좋아서 좀 낙관적이지만 않은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극장 내에서도 좀 양극화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특수 상영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영화관 가서 웅장함을 느껴야 되는 그런 작품들은 또 극장 가서 보게 되고 그게 아니라면 뭐 집에서 봐도 되니까 OTT로도 바로바로 또 올라오고 동시 개봉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극장 입장에서는 대체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경쟁자가. 뭐 TV 모바일뿐만 아니라 OTT 등등까지. 근데 또 OTT 시장은 그러면 다 잘 나가느냐? 그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토종 OTT들도 계속해서 좀 힘겨워하지 않습니까? 그 OTT도 뭐 이제 티빙하고 웨이브가 어려우니까 결국에 살기 위해서 합병을 하는 합병. 거고 넷플릭스 독주 체제에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뭐 애플 TV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이런 글로벌 OTT들도 뭐랄까 콘텐츠 요금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쟁으로 인해서 콘텐츠 요금은 상승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이용자 수도 더 이상 늘지 않는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 구독료를 사실 올렸는데 구독료를 올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꾸준히 구독하지 않고 몇 달 구독하면서
보다 체리 끈다, 피킹을 보다 하는 끈다. 거죠. 네, 네. 여기를 보다가 저기를 보다가 이런 식으로 떠다니고 예전에는 아이디를 공유했는데 아이디를 공유 못하게 하니까 또 이제는 그런 식으로 뭐 체리 피킹을 하고 갈수록 사람들이 컨텐츠에 내고자 하는 돈이 줄어드는 현상밖에 그 현상을 재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게요.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법 자체가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리고 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내에서도 뭐 주가를 보면은 계속 사상 최고치입니다.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고 또 우리 토종 OTT들도 여러 가지 또 투자를 합니다만 이게 규모의 경제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무슨 뭐 제작비 100억 그럼 우와 그랬는데 요즘엔 100억 그럼 그 소규모 작품이구나 뭐 이러고 있고요. 좀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국산 콘텐츠 자체는 좋은데 유통망이 또 강력해야 하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취재하면서 생각했던 게 우리가 극장의 위기와 영화의 위기를 사실 혼동해서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건 주로 극장의 위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자체가 가지는 어쨌든 좋은 콘텐츠의 매력은 또 따로 봐야 되는 문제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들 하셨거든요. 그래서 콘텐츠의 본질에 좀 집중하고 또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또 활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지금 숏드라마 이런 게 미국에서 엄청 많이 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매체가 과연 좀 존속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KBS 석민수, 이세중, 강푸른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부 마치고요. 2부에는 우리가 창업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올 텐데요. 폭염 속에서 혹은 장기적으로 이 기후 변화 속에서 장사 트렌드도 좀 변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거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